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의 핵심 서훈 전 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내일 구속이 될지 말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날인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내놨는지 저희 뉴스탑10이 준비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12월의) 첫날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1위가 나왔네요. 1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의 핵심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전날인 오늘 사실 풍산계 논란 말고는 전 정권 관련 수사에는 직접 입장을 내지 않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관련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윤건영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읽었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습니다.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 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입니다.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대신 읽었습니다.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이슈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알려진 문 전 대통령 입장문 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적으로 승인한 것이다. 대통령이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뒤에 그 판단을 받아들였다. 여기가 좀 핵심일 것 같은데요.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 판단이 번복됐다. 그렇기 때문에 도를 넘지 말라. 안보가 정쟁으로 활용되는 건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이 말은 강하게 하고 용어는 강한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메시지는 강력한지 모르겠고 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력하지 않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강력하게 말하고 싶었으면 본인이 직접 해야죠. 직접 마이크를 잡고 국민에 대해서 했어야죠. 근데 윤건영 의원 대신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말이 문 대통령의 말인지 윤건영 의원의 말인지 참모들의 말인지 잘 모르겠고 서훈 지금 전 안보실장 영장심사 하루 앞두고 메시지를 냈는데 아무래도 서훈 전 원장이든 그다음에 이제 곧 소환될 걸로 보이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든 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든 이런 참모들이 메시지를 한번 좀 내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선 건지 아니면은 참모들의 권유에서 마지못해 한 건지 이건 좀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메시지가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문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 보고를 직접 듣고 최종 승인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 정권 5년 동안 참모들의 보고가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예를 들어볼까요? 부동산 정책 24번 나왔지만 다 실패했죠. 근데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보고를 잘못 받았으니까. 북한 핵 개발 실상에 대해서도 전혀 상황과 다른 얘기를 했어요. 왜? 보고를 잘못 받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고를 잘못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문 대통령은 똑같은 정보고 그런데 정권 바뀌었다고 왜 달라지냐. 그게 핵심이에요. 정권이 바뀐 게. 대장동 수사 똑같은 상황인데 왜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가 달라집니까? 전 정권에서 수사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 사안도 전 정권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개인적인 추론 좀 들어가셨는데 일단 말씀하십시오. 이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뭐 강력하게 뭐 비판을 하지만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국민이 공무원이 북한 해상에서 발견됐는데 충분히 구할 수 있었는데 3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왜 이대진 씨를 구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을 아마도 문 대통령 스스로가 검찰에서 소명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자 왜 결론이 바뀌냐 이런 메시지. 사실은 양산에서 거주하고 이후에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관련 수사에 사안에 대해서 입을 연 게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이요. 그래서 좀 의미가 있을 텐데 정미경 의원님. 근데 잠시 뒤에 조금 만나보긴 할 테지만 문 전 대통령이 본인이 최종 책임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시각은 안보라의 핵심인 서훈 전 실장이 모두 다 관여한 거 아니냐는데 본인이 내가 다 마지막에 판단했다고 하면 이 사안의 좀 본류가 달라지는 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말씀 때문에 검찰이 소환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최종 책임자다. 내 보고 다 받고 내가 최종 승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당시에 무엇을 보고받고 또 무엇을 최종 승인했는지 이거는 당연히 검찰에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김홍희 전 해양청장이 전부 다 구속이 됐었잖아요. 해경청장이요. 예, 그러니까 구속 적부심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구속이 됐다는 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이 그 당시 발부해 준 겁니다. 그런데 왜 적부심에서 석방을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의 이 두 분이 다 진술을 한 것 같아요. 예, 추론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추론 얘기도 하고 일부 보도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서훈 안보실장 주도로 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이 일단락이 됐다는 취지의 진술했다. 이 언론 보도도 있긴 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핵심은 뭐냐면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서훈 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잖아요. 수십 건을. 그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서훈 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나는 삭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서욱 장관에 대해서는 구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서훈 실장에 대해서 조사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한 이유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법원이 여태까지 한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하면 이번에 서훈 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럼 일단 발부돼서 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영민 실장 뭐 이렇게 해서 또 차츰차츰 단계로 올라가서 최종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에서 조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도를 넘지 말라. 최종 책임자 얘기. 검찰 수사에게는 잠시 뒤에 또 검찰 얘기 있으니까 그때 다시 만나보기로 하고.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이 승인했다는 말이 꽤 간단치 않은 메시지다 이렇게 정의영 의원님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기억하시겠지만 실제로 감사원은 몇 달 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피격 서면 조사를 요구했었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례하다고 했었는데요. 감사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던 박범계 의원과 유족 사이의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주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요, 경비? 이래주 씨. 어? 신영이라고. 아니 잠깐만. 감사원의 본연의 업무를 왜 방해하십니까? 어떻게 이거 정치 탄압이요? 당신들 국가 공무원이 적대 국가에 무참히 총살당하고
살해당했을 때 뭐 했어? 170명 국회의원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해 사건 유족 되시는 분이 오셔서 피켓도 뺐고 지금 뭐 더 10여 분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대로 작동됐습니까? 대통령, 국정원, 국방부, 그다음에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들이 했던 행동들이 제대로 된 행동인지 이렇게 피켓팅 한다고 해서 이게 정정으로 갑니까? 죽은 동생이 살아옵니까? 장현찬 이사장님, 잠깐 시계를 좀 되돌려 보면 오늘이 12월 1일이고 2달 전쯤에 그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격 사건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해서 전화를 통해서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요청했고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으며 이메일까지 보냈는데 이것도 반송했고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경로를 했고 그 이후에 뭐 서욱 전 국방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이 됐고 이후에 내일 서훈 전 실장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가 있으니까 또 오늘 메시지를 냈고 일련의 흐름들을 보면 문 전 대통령이 어떻게 이 사안을 생각하는지를 좀 알 수 있겠네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에 무례한 짓이다라고 경로했던 것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같은 수사 진상 규명 절차를 무례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무례한 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우리 국민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분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너무나 무례한 짓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나왔다는 것도 대단히 정치적이고 무례한데요. 내일 있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영장 실질 심사에 사실상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면 그 많은 날을 놔두고 굳이 영장 심사 하루 전인 오늘 이 같은 메시지를 발표할 이유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이 사법의 영역에 정치적인 잣대를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들이밀고 있고요. 앞서 정미경 전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종 책임자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자인 내지는 자백 때문이 아니더라도 최초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과 만나서 살아있다라는 보고가 올라간 게 사고 당일 오후 6시 36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시간 남짓 지나서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죠. 공무원이 숨졌습니다. 총격에 의해서. 그 3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당시의 대한민국 청와대는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드러난 감사원 서면 결과를 보면 서훈 전 안보실장은 그날 저녁 7시 반경에 퇴근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대체 청와대에서 3시간 동안 우리 공무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조사해야 되고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 등등의 여러 가지 혐의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와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일 대표님, 감사원 서면 조사 요구에는 무례하다라고 했고 오늘은 오늘 문 전 대통령의 여러 메시지 중에는 도를 넘지 않기리라는 표현이 제일 저는 눈에 띄던데 그럼 만약에 내일 서훈 전 실장이 구속이 되고 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수사가 불가피하다. 그 중간에 뭔가 본인도 본인 참모들을 지키고 어쨌든 정책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오늘 이 판단을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수사가 좀 무리한 수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 감사원에 대해서 서면 조사에 대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얘기를 한 거는 굳이 저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감사원이 이제 감사를 할 때는 검찰 수사가 있을 때는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충성 경쟁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무총장을 위시해서 먼저 이 감사원 검찰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달려든 거 그리고 감사위원회 연초에 승인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한 거 이런 것들 전체가 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이나 이쪽에서 판단을 해서 이거를 이제 무례한 짓이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여기 뉴스타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당시에 이제 두 가지를 보면 되는 거죠. 하나는 이제 구조를 이제 북한의 해역에서 6시 36분에 발견이 됐는데 그때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월북으로 판단한 근거가 있었느냐 등등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3시간 동안 뭘 했느냐라는 건데 남북 연락만이 끊어져 있었고
북한 해역으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고 해경은 최대한 이제 NLL 북방해선까지 다가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했고 뭐 이런 조치들이 있어서 이게 저도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적절했는지 여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 월북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당시에 월북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의 상황에 대한 판단인데 이게 수사의 대상이 되느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다음 날이었죠. 9월 23일 아침 8시 30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망이 되는 거가 확인이 되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다. 북측에도 확인하도록 하라.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알려야 된다라고 이제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수사를 어차피 뭐 검찰이야 뭐 예고된 대로 예정된 대로 하겠지만은 이게 정말로 다 이렇게 다 잡아 넣을 일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는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이 수사에 대해서 뭐 좀 의구심을 가진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김질 대표님 뭐 이 취지가 약간 좀 무리하다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얘기와 혹은 뭐 개인적인 생각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이거에 관해서 진상조사 하태경 의원 중심으로 했고 슬리퍼도 그런데 뭐 극단적인 선택이나 월북으로 볼 수 없는 정황이 아니었다. 혹은 가장 최근에 나왔던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도 구명조끼에 한자가 써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는 발견이 안 됐었던 부분이 또 추가 증언이 났다면 이게 문 전 대통령이 말하는 정권만 바뀌었다고 모든 증거가 똑같은데 수사 결과가 다 번복되는 건 무리 아니냐라는 얘기보다는 좀 추가 증거들이 다 쏟아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추가 증거들이 뭐 얼마나 쏟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거 한자 뭐 구명조끼 한자가 있었다라는 거는 그러면 중국어선이 구조했는데 다시 버린 거냐 아니면은 뭐 본인이 그걸 입고 들어간 거냐 뭐 기타 등등해서 이거 뭐 논란이 많은 거라서 사실상 새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당시의 판단을 가지고 적절했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의견들이 갈리는 건데 이거를 다 그러면 다 때려잡아서 수사를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물론 국민들마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만 의구심을 가진 국민들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결국 뭐 대략적인 문 전 대통령의 속내를 짐작해 보자면 전직 국방부 장관이라 전 안보실장 같은 사람들이 정치 보복에 이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자괴감을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뭐 이 속내가 오늘 메시지를 표명해야 된 배경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오늘 스스로 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라고 언급을 했다면 사건 당일 6시 36분부터 그러니까 문 전 대통령에게 이 고 이대준 씨가 북한 측에 발견됐다는 최초 보고 이후에 3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도대체 뭘 했는지 다시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사공무원 사건에 관하여 보고받고 나서 3시간이 지나서 사망하였습니다. 그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응을 하였으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검찰에 요청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반드시 밝혀내십시오. 우리 국민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북한군에 의해 죽어가는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공범을 자처하지 말고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는 데 동참하기 바랍니다. 근데 조금씩은 또 수사에 진척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여러 정황들이 있으니까 사실 이 시간대 당시 2020년 9월 22일 이 그래픽은 저희가 도대체 몇 번째 보는 겁니까? 그만큼 문 전 대통령 당시 문재인 청와대가 어떻게 대응을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많았고 실제로 당시 6시 36분 오후 첩보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7시 반쯤에 안보실은 정상적으로 퇴근을 했고 그날 밤 9시 40분에 고 이대준 씨가 북한 총격에 맞아 사살이 되는데 피격을 당하는데 그 이후 3시간 다음 화면을 볼게요. 아니요 그 다음 거요. 그래서 나오는 게 의문의 3시간 이후에 최근에 얘기 나왔던 부분은 바로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이 자진 월북을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청와대의 지침을 따른 것이다. 그럼 3시간 서훈 전 안보실장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의문의 3시간 이것까지 좀 오늘 문 전 대통령 메시지와 좀 연관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두 가지 시간대가 중요한데 우리 김 앵커가 처음에 잘 설명한 그 22일 오후 3시 30분에 북한 해역에서 우리 이대준 씨가 발견되고 나서 6시 반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9시 반에 안타깝게 그 사살됐는데 그 6시간 동안 또는 대통령이 알고 3시간 동안 과연 우리 정부를 뭘 했는지 구출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날을 넘겨서 다음 날 그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관계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앞에서 어쨌든 그 구조를 못한 거는 뭐 그렇게 현실적으로 드러났고 그럼 그 다음에 문재인 그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대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게 됐는지 그 기본적인 그 논의가 새벽 1시에 청와대에서 있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그 지금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따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국기의 문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그 국가란 무엇인가, 정부란 무엇인가, 우리 국민이 그 굉장히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대통령 지금 문재인 대통령 화면에 나옵니다만 헌법적인 책임, 우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과 정부는 도대체 뭘 한 건가?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정치 보복이나 이런 걸로 그 미룰 수가 없는 게 그 당시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는 우리 다른 국민의 앞으로의 미래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낱낱이 따지고 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구속이 됐었던 그리고 지금은 뭐 이제 검찰 또 수사를 다시 받고 있는 서욱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 따라서 자진월부로 결론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시 안 했다는 게 서훈 전 실장 얘기인데 내일 뭐 영장실심사에서 또 이 부분도 얘기가 나오겠죠.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근데 검찰도 주장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서훈 전 실장이 당시 대북 안보라인의 최고 책임자다. 삭제 혐의까지 있다. 그래서 지금 신속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 최종 책임자니까.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문 전 대통령 얘기까지 또 최종 책임자로 나오면 어쨌든 내일 서훈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검찰의 생각입니다. 지금 핵심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이었을 거예요. 이미 검찰이 갖고 있는요. 지금 서욱 그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든 것이 그날 새벽에 이루어졌고 그 새벽에 서훈 실장이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자진월북으로. 그러면 자진월북에 반대되는 첩보 자료는 전부 다 삭제해라 아마 이런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본인이 서욱 장관은 그거를 국방부에 다시 돌아가서 새벽에 이거를 삭제했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지금 뭐냐면 왜 삭제했냐 이거입니다. 그러면 삭제 지시는 서훈이 했으니까 당연히 서욱 장관의 그 진술에 의해서 서훈 안보실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서욱 장관이 그러면 그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아마 서욱 장관은 그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서훈 실장으로부터 들었다. 그러면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냐. 아직 그 얘기를 서욱 장관은 안 한 것 같아요. 오로지 서훈 실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단계에서는 서훈 실장이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서훈 실장을 이제 조사해서 서훈 실장이 여러 가지 진술을 맞춰본 다음에 본인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나 그 비슷한 언저리에 있는 얘기가 나오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소환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장은 이미 서욱 장관에 대해서 발부가 됐기 때문에 서훈 실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명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면 결국은 검찰은 신병 확보를 꼭 해야 되고 서훈 전 실장이 내일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동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셈일 테니 오늘 문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뭐 도를 넘질 않길 바란다. 이게 안보가 정쟁 이슈가 되면 안 된다고 했지만 본인이 최종 책임자라는 말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문 전 대통령 직접 소환 조사까지도 검찰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지금 입장문을 낸 이유는요.
서훈 실장의 구속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을 하면서 서훈 실장이 최종 책임자가 아니니까 구속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검찰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예. 사실 수사라는 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서욱 장관의 진술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서훈 그 영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발부할 수밖에 없고요. 부인하니까. 그다음 수순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 소환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욱 전 장관의 문재인 당시 청와대 안보실이 지시한 거다라는 증언이 핵심이다라고 하셨어요. 네. 예, 김주일 대표님이요. 저기 아까 저 화면에 보면은 예. 자진월북과 배치되는 그 군사 정보만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데 예. 그거는 조금 이제 좀 많이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밈스라고 불리는 군사정보 통합 처리 체계에 거기에 이제 삭제를 하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대들이 예하 부대들이 보지 않게 관련된 40여 개를 일괄 삭제하라고 한 거지 자진월북과 배치되는 것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삭제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이게 조작 은폐하려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나 이 그때 당시의 안보실은 이거를 원본은 남아있고 밈스라고 이런 체계로 모든 군부대가 다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삭제하라고 한 거다라는 그런 주장이 지금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전에 있는 그래픽이 마치 딱 골라가지고 딱딱딱 찍어가지고 요것만 삭제하라고 한 거는 지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다만 잠깐 문재인 대통령 측 입장은 지금 저 입장인데요. 예. 만약에 저 입장을 법원에서 받아들였다면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서욱 장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김주일 대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주장인지는 알겠지만 다만 당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하는 시점에서 그때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삭제 혐의 그러니까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취지 뭐 이것 때문에 당시 구속이 된 상태이도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서욱 장관은 그렇게 아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뭐 그 부분도 법원이 어느 정도 소명을 받아들인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얘기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요거는 자진월북에 배치되니까 삭제하고 요거는 남겨두라 그런 게 아니라 예. 관련 정보는 다 예하부대가 그냥 뭐 이거 논쟁이 될 수 있으니까 다 삭제하고 원본은 남겨둬라 이렇게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변명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예. 뭐 어떤 취지인지는 시청자분도 이해하셨을 텐데 일단은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핵심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내일 구속 위기, 구속 기로에 서 있는 전날에 문 전 대통령이 오늘 이례적으로 입장을 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이슈 오늘 오후에 있었던 얘기로 1위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걸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런저런 정권 탄압 아니냐 전 정권 표적 수사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대장동 의혹 수사도 정치 탄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문재인 정부 검찰이 대장동 의혹의 여러 핵심 진술을 확보하고도 덮어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쏟아졌었고 이 부분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준비한 3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달려갔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무검 유죄, 유검 무죄. 윤석열 정권 출범 후 대한민국에서 법치와 정의, 공정은 사라졌습니다. 검찰의 편파 수사 행태를 보면 이 우려가 사실이 된 날이 머지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안보 불안 경제 무능 윤석열 정부의 편파 수사를 규탄한다. 검찰 독재 정치 탄압 규탄한다. 두 가지 흐름이 있더라고요. 민주당의 현직 의원들,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장외 시위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보복 수사 중단해라라고 했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 대표의 핵심 지지자들이
돌아오는 또 주말에 서초동에서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장희찬 이사님 판단하세요? 글쎄요, 뭐 물론 집회 시위의 자유가 있고 지지자들이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 주어진 권리입니다만 이게 과도할 경우에는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듭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에도 뭐 서초동에 10만이 모였느니 100만이 모였느니 등등의 말들이 있었고 방금 영상으로도 보았듯이 열기가 뜨거웠습니다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정경심 교수 대부분의 혐의에서 유죄를 인정받았고요. 판례를 보면 조국 전 장관도 사실상 공범으로 인정했다는 내용 등등이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국 전 장관 본인의 재판은 이상할 정도로 속도가 안 나와서 아직까지 확정 판결이 안 났을 뿐 정경심 전 교수 판례만 봐도 조국 전 장관의 최소한의 일부 유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강성 팬덤이 모여서 집회 시위 크게 한다고 해서 결코 사법적인 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인정한 측근 두 사람이 줄줄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이죠. 과거 정치 관행에서 이 정도로 측근 둘이 구속되면 당을 떠나서 결백을 증명하고 돌아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탈당이 아니라 당 대표직까지도 굳이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한 사람 때문에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의 한 복판으로 지금 끌려온 것이라서요. 민주당이라는 대한민국의 야당을 오랫동안 지지해온 당원들은 지금 이 사태를 보면서 굉장히 속상하고 씁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오전이었나요? 앞서 화면 잠깐 만나보셨던 것처럼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탄압위원회에서 지금 보면 박범계 의원, 고민정 의원, 김남구 의원 등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오늘 날이 꽤 추웠는데 집회를 하면서 정치보복 탄압 규탄을 했습니다. 현직 의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이번 주말에 지지자들은 서초동에서 또 이재명 대표 수호 집회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도원 의원님. 근데 사실은 비명계긴 합니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게 이렇게 되다가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제2의 조국 사태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제대로 끊어줄 때 혹은 사법적 판단은 알아서 받고 정치적으로 좀 분리해야 되는데 또다시 조국 시즌2가 되는 건 민주당이 통째로 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에서 특히 이제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내로남불 정당이다, 위선 정당이다 이런 비난을 받았고 그것이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정권이 이렇습니다만 그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불과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론 이제 여당의 강력한 주장이긴 합니다만 괴담 정당, 가짜 뉴스를 최고위원회에서 트는 괴담 정당 그리고 우리 안타까운 이태원 그 희생자분들 그 이름을 공개하는 패륜 정당 이런 비판까지 받으니까 당이 3개월 만에 너무 망가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특히 이제 이른바 조국 사태 때 법사위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강력하게 옹호했던 세 의원이 있습니다. 한 분이 김종민, 한 분이 표창원, 한 분이 이철이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법사위에서 조국 장관을 옹호하던 그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본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표창원 의원은 출마도 안 했어요. 이철이 그 정무석도 출마도 안 했어요. 김종민 의원 지금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김종민 의원이 나서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때 조국 장관 그렇게 옹호했지만 조국 사태 2년 싸우면서 깨달았는데 이런 과오를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그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당력을 집중하는 건 물론이고 너무나 논리를 국민을 설득할 수 없는 논리로 방탄하니까 점점 그 국민의 마음과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강력하게 이제 비명 측에서 얘기를 하고 그런 의견들이 당내에서 점점 이제 많은 그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역설적이게도요. 제2의 조국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 내부의 얘기도 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민의힘에서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위기가 분명하니 이재명 전 대표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다음 민주당의 차기 주자는 아마 조국 전 장관 아니냐.
조수진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이 얘기는 지금 그 전에 이제 심평 변호사였나요? 예. 그분이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뭐 관악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약간 군불이 떼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조수진 의원이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저 말씀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그냥 바람인 것 같아요. 희망상 조국 나오면 땡큐 약간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 느낌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당의 분위기는 아까 전에 김종민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은 조국 시즌2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의원들이 좀 자성과 각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 간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왜 대선과 지방선거를 졌느냐라고 해서 김종민 의원이 당내 민주주의를 막 역설을 해가지고 제가 했던 김종민 의원이 맞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종민 의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법사위에서 조국 수호하던 김종민이 아닙니다. 이렇게 본인이 이제 스스로 말씀하셨으니까 알면서도 이렇게 막 끌려갔던 아까 전에 그 의원들 이름도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거고 뭐 알아서 당이 뭐 민주당이 대처를 하겠지만은 지금은 조국 시즌2로 가기에는 뭐 당내에서 많은 이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게 좀 3년 전 조국 사태와 지금 이재명 대표 감싸기가 비슷한 거 아니냐. 저희가 그래서 화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볼까요? 관계기관에는 전혀 그 협의를 안 하는 그런 전례 없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이 점이 오히려 훨씬 더 그 나라를 좀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 그 가족의 표창장 그거 하나로 가족을 멸문지화시키고 대한민국을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이 공정이 얼마나 가짜 공정이고 내로남불식의 공정인지를 이제 국민들이 인식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좀 본질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민주당을 방탄정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조국 사태 때 2년을 우리가 싸웠잖아요. 예. 2년을 싸우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검찰하고 싸울 때는요. 그러니까 검찰은 칼을 쥐고 있는 거예요. 검찰이 던져주는 이슈들, 검찰이 던져주는 그 아이템들을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당해서 정치적으로 방어한다 그러면 국민들이 오히려 신뢰를 더 안 할 수가 있어요. 예전하면 잠시 듣고 왔고요. 이도훈 의원님. 네. 근데 실제로 만약에 진짜로 뭐 가능성이 낮다고 하더라도 조 전 장관이 뭔가 정치권에 뛰어든다라고 하면 지금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선거권과는 연관이 되는 건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좀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유, 물론 그 관련이 있고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지만 조국 장관 본인이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주에 그 유재수 전 그 부산 경제부시장 그 감찰 무마 관련해서 그 재판을 하고 있고 또 앞서 그 부인 그 정경심 교수가 입시 비리 관련해서 그 실형을 4년을 받았고 특히 거기에 공범으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적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출마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뭐 감옥에 가는 자를 걱정할 시기인데 지금 정치적으로 조국 씨가 부활한다 이런 얘기는 너무 성급한 얘기고 현실도 안 맞는 얘기고 예. 굳이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심평 전 변호사가 관악에 이제 출마하는 시나리오를 얘기했는데 이제 이번 총선에서 2024년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가 굉장히 그 중요한 승부처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그 조국 그 전 장관이 관악에 출마하는 상황이 되면은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유리해지겠다 이런 취지로 반조롱 반역설로 얘기한 걸로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게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가 과거 조 전 장관 감쌌던 것과 비슷한 흐름 아니냐. 뭐 이것 때문에 계속 여러 가지 설왕설래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도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향한 시선이 180도 다릅니다. 당연히 부결시켜야죠. 어떻게 제1여당의 대표를 체포합니까? 당연히 방탄을 해야지. 그러려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부당한 공권력의 탄압에 대응하라고 만드는 게 바로 불체포 특권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면 분당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그거와 유사하게 돼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이야기해야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은 분명히 이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표 건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송영길 전 대표 프랑스 간다고 하더라고요. 출국 전에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 방탄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부당한 공권력 탄압에 대응하라고 만든 게 불체포 특권이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지금 현재 그 남욱 변호사가 이제 그 로비한 그 자금이 이재명 당시 시장 측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문건이 나왔기 때문에요. 예.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그 과연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소환에 응할 것이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분명히 검찰은 체포 동의서를 국회에 보낼 텐데 그걸 민주당 의원들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지금 많이 묻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송영길 전 대표가 답을 다 해줬네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단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방탄해야 되니까 체포 동의서에는 전부 다 부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정답을 지금 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그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검찰의 소환에 이재명 대표가 응하지 않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응하지 않았을 때 그럼 두 번째 그 체포 동의서에 과연 민주당 의원들 전원이 이걸 방탄을 해줄 것이냐. 그거는 약간 의문인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 의원들끼리 내부 분열이 났을 때 박영선 의원이 얘기하는 그 분당 사태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방탄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글쎄,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얘기.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짐작컨대 이런 방향이 아닐까. 정 의원님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 전 장관 얘기도 계속 이재명 대표 감싸기가 머물러서 계속 나오고 전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조 전 장관이 총선에 나올 것이다. 정치권 전면에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주 일부지만 추측도 있는데 그런데 여권 내부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차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왔던 송영길 전 대표 또 한마디를 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 장관 하나 못 이기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건 제가 사실 뭐 이걸 다 챙겨보는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긴 하겠는데요. 이모랑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아니 이모랑 했다는 거도 특별 좀 알려주세요. 제가 솔직히 이거 나올 때마다 얘기를 듣고 확인한 거라서요.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건 한땡땡으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 3M 같습니다. 한국 3M. 제 딸 이름이 영리법인일 수는 없죠. 지지자들이 저한테 엄청나게 항의 전화 와요. 왜 그렇게 제대로 말을 못하고 청문회에서 한동훈 장관 하나 제대로 제압을 못하고 끌려다니냐. 이런 한심한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말 열받는다. 한동훈 장관 국민의 먹고 사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 국방을 어떻게 팬 검사하던 사람이 알겠어요. 송영길 전 대표에게는 한동훈 장관 하나 못 이기냐 민주당 내부에 항의 전화 많이 온다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참 민주당 지지자들도 답답하긴 하겠죠. 자신들의 대표라고 뽑아놨는데 3M 하고 있고 이모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저런 지지자들의 항의 전화가 많이 온다는 것까지 거짓은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보면서 실망하게 되고 그 반대급부로 한동훈 장관 단순히 야당 의원들 질의에 잘 대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 기대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최근 여당 일각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동훈 장관 뭐 전당대회 차출이나 총선 출마를 너무 일찍 많이 언급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에게도 좋지 않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일단 국민의힘이 먼저 잘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자꾸 한동훈 장관에게 기대어 가려 하는 모습으로 읽힐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사평론가로서 제 개인적 견해지만 한동훈 장관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도요. 제가 봤을 때는 300명분의 1이 되는 국회의원보다 오히려 더 큰 역할을 이번 정부 내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도 많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정치의 영역으로 한동훈 장관을 끌어들이지 말고 한 장관은 한 장관대로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 잘하고 야당 의원들의 말도 안 되는 질의에 상식적으로 대답하게끔 놔두면 국민들이 정말 필요한 순간 필요한 무대로 한동훈 장관을 끌어내지 않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한동훈 장관이 인기가 좋으니까 거기에 업혀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다른 정치인들은 과연 국회 상임이나 이 대정부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 민주당의 3M이나 이모보다 질적으로 능력적으로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성찰과 자기 개발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본인 차출설에 대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죠. 그 목소리 일단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한 장관님은 혹시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출마 안 하실 건가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앞서 장해찬 이사장님도 그 말씀을 좀 해주시긴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물론 한동훈 장관의 스타성은 공감하면서도 잘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은 좀 놔둬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출마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건 당 지도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정치 경험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선 차출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 보면은 한동훈 장관처럼 아들을 키우고 싶다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가요? 똑똑하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인의 결심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더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죠. 법무부 장관이 그 직을 버리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게 또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태경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정치색 입히는 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오늘 안철수 의원 좀 더 정치 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다. 장관직을 버리고 당대표 선거에 나가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각자의 이해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이도훈 의원님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국민의힘이 내부가 자체 경쟁력이 없으니까 한동훈 장관 인기에 편승하려고 계속 군부를 차출설을 떼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죠. 특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자세히 보면은 그렇게 이제 권력의 핵심에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 당권이 누가 되느냐 좀 보고 거기에 좀 미리 좀 가깝게 하자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정치의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내년 2월에서 3월에 전당대회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것도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 내년 2, 3월에 당대표에 나가는 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특히 법무부 장관이고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 이재명 대표라든지 전 정권이라든지 관련해서 수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곧바로 당에 올 때는 그 검찰 수사의 어떤 중립성,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장관이 정치권으로 오기 전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잠시 쉬던지 아니면 다른 자리를 거쳐서 오는 게 명분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총선은 다르죠.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고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충분히 업적을 쌓은 다음에 약간의 여유를 갖고 당에 올 수 있고 당에 와서도 또 총선 때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이른바 당권 주자 가운데 몇 분은 사석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한동훈 장관은 어디에 출마하면 좋겠다는 구상까지 이미 밝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은 당이 원하고 국민이 원하고 해서 한 장관의 뜻이 어떤 거에 관계없이 결국은 총선에 불려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도 좀 우려 목소리가 나오니까 잘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 왜 이렇게 불러들이냐. 거론하지 말라는 얘기도 동시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와 조국 전 장관 얘기 그리고 전직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장관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물 운송에 정당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인데 걸핏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송 거부한다? 그것을 주동한다? 여기에 과연 이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안전운전은 최소한의 우리 노동자들이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원무게 수감자 박살내고 안전을 위해 쟁취한다. 한 일주일 정도밖에 쓸 양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은 생각이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서로가 국가극을 달리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굉장히 불안하죠. 보신 것처럼 화물연대 파업 여파가 이제 우리 실생활에도 조금씩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마다 휘발유 수급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게 공통된 현장 목소리인데요. 그런데 주무부처 수장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연일 초강경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 장관이 민주노총을 가리켜 민폐노총이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가격을 자기네 입맛대로 고정시켜놓고 여기 안 따르면 형사처벌하고 그다음 마음에 안 들면 생산 과정을 스톱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제재 수단이 없고 이런 식의 시장과 이런 식의 가격 구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회주의 나라에서도 이렇게 가격 안 정해요. 온갖 법의 집행을 늦추고 방해하는 행동을 뒤에서 하고 있으면서 와서 그걸 대화니 협상이니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이것은 이용만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대화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도 이번 민노총의 파업 절대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듯합니다. 오늘 일부 보도에 따르면 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아예 화물연대 운송 미복 기자에 대해서 면허 취소까지 조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혜찬 이사님, 특히 원희룡 장관이요. 오늘은 본인 SNS에 민폐 노총이 돼버린 민노총의 전위대 역할을 거부한 포스코 노조가 지금 민노총과 손절했기 때문에 축하하고 환영한다. 철도 정책에 민영화의 민자도 없다. 파업이 정당한가? 메시지가 셉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은 이 민노총의 파업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철학이 있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도 그에 발맞추어서 원칙 있는 대응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 정부와 원희룡 장관의 대응을 강경 대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단어에 동의하지 않고요. 원칙 대응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이게 단순히 화물연대 파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번에 민노총에게 밀려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화물과 물류를 포함한 국가 기관 사업 전반에서 민노총이 주도하는 대로, 민노총이 하자는 대로 정부가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경제의 원리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가 경제가 언제든 민노총 주도 세력의 볼모로 잡힐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 때문에 당분간 휘발유가 떨어지고 주유소에서 영업을 안 하고 불편함을 겪더라도 이 국면에서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민노총의 이 저 같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 원칙을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민노총의 기득권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고 이 안전운임제와 같은 사실상의 비상식적인 요금제가 화물을 포함한 여러 물류, 여러 기관 사업 어디까지 전반적으로 퍼질지 모른다는 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정부 당국자들이 지금 메시지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더 절절한 마음으로 지금 어렵더라도 반드시 이 민노총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한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말씀을 대국민 담화든 어떤 형식으로든 더 내주시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민노총도 지금 많이 당황스러울 겁니다. 보통의 정부는 이 정도 했으면 타협안을 어영부영 만들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않으니까요. 아마 이것이 단순한 어떤 물류업체의 파업이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었겠지만
시위에서 뜬금없이 노동자의 권익과 무관한 뭐 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 이런 걸 주장하는 민노총의 정부 흔들기라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도 원칙대로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노총의 그런 주장, 말씀하신 주장은 또 일부의 주장일 수 있으니까요. 뭐 이번 파업의 기조는 아닙니다. 민폐노총 철도 파업 앞두고는 파업이 정당한가라고 했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민폐노총 말고도 사실 이런 식이면 대화할 필요가 없다. 유가 보조금 지급 재검토하겠다. 민사상 손해배상까지도 심도 있게 고려 중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이 없다. 원장관의 이런 초강경 대응 뭐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원희룡 장관님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분인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일단 대통령의 기조라는 게 타협하지 말라라고 이미 나오고 지금 정말 재밌는 게 지금 화물연대랑 국토부랑 협상 뭐 면담했잖아요. 국토부가 나와서 차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에게는 협상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냥 뭐 직설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지금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이 지금 갈등과 대치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현재. 지금 최근에 언행들을 보십시오.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국정조사 하지 마라라고 지금 여당에 신호 보낸 거. 그리고 또 지금 뭐 이제 법과 원칙 얘기를 하면서 절대 타협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국토부한테 아무런 권한도 주지 말고 그냥 정확한 워딩, 정확한 발언은 불법과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말입니다. 뭐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강경한 단어들이 귀를 의심케 하는 단어들이 많았고요. 최근에는 그 얘기도 했죠. 국무회의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라라고 하면서 더 탐사 얘기.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 조국 사태 때 불법 뭐 침입하려고 조민식 하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언론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거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그거를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적절한 거예요. 모든 갈등은 다 대통령이 일으키고 있고 지금 사실상 다 꼭두각시처럼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노조의 얘기를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노조를 그렇다고 악마화, 장해찬 이사장처럼 이렇게 악마화해서도 안 됩니다. 안전운임제는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게 검토가 돼서 도입이 된 거고 그거를 3년 또 연장을 하는 거는 3년 후에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지금 노측과 사측과 그리고 그 공익위원이 들어와가지고 안전운임을 결정을 하는 거면 이게 최저임금 결정되는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정부의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것 자체가 이 정부가 사태를 해결하기보다는 키워가지고 뭔가를 갈등으로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주일 대표님 제가 뭔가 한번 반론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뭐 나머지 참모들이라는 꼭두각시다라는 건 개인적 추론으로 받아들이더라도 뭐 조민 씨에 대한 뭐 여러 그 강한 혹은 불법의 가능성 있는 취재, 뭐 일부 유튜브의 취재에 대해서는 지금은 한동훈 장관 케이스는 또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게 현직 장관에 대한 얘기도 있고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불법에 대해서는 고통을 겪게 해야 된다는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면 뭐 그 부분이 조민 씨의 뭐 일부 유튜버의 그 강압 취재와는 또 다른 결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대통령이 하는 게 적절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시그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법과 원칙 정도 얘기했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우리 동아일보가 단독했잖아요. 민주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미통당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사안을 해결할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갈등만 키우는 거고 모든 지금 정부, 여당 다 동원돼 가지고 지금 싸우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게 모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라는 거죠. 뭐 제가 추가로 반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뭐 너무 단언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반론을 했고요. 노 교수님.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지나치게 아까 여러 가지 그 앵커께서 순환하셨지만 동의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 있는데요. 다 아시지만 화물연대는 이게 그 노조가 아닙니다. 전부 다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전부 자영업자고요. 자기 차로 운전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지 파업이 아니고요. 운송 거부를 통해서 자기들이 일을 안 하겠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때 바로 이제 이 문제가 생기니까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하는 건 합법이지만 그걸 업무 개시 명령을 법에나 넣으면서 그때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화물차를 뭐 등록제가 아니고 허가제로 한다든가
여러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거 바꾸어서. 근데 지금 이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화물연대가 구호가 들어보면 물류를 멈춰 세상을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섬뜩하죠. 그거에 대해서 들어보면 결국 이게 반정부를 넘어서 반국가 차원까지 가는데 이건 단순히 윤석열 정부가 아니라 이게 문재인 정부였어도 노무현 정부였어도 용인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예. 화물연대가 지금 조직률이 뭐 5% 정도밖에 5% 최대를 봐도 5%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이 자신들이 업무를 안 하는 건 괜찮은데 비조직원들을 방해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런 생태를 용인하는 것은 한 국가의 물류를 한 조직이 장악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 윤석열 정부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정부라도 대한민국 정부를 운영하는 그런 정권이라면 용인할 수 없는 사태다 이것은. 그런 점을 좀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원희룡 장관은요 직접 뭐 설득과 전화도 돌리고 있습니다. 노조원들 눈치 보느라 운송에 나서지 못한 거 아니냐. 비노조 화물차 운전자들을 향해서 속속 현장에 돌아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도 현장 목소리도 그렇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저희가 명령을 오늘 전달을 할 거기 때문에 전달 받으시면 바로 복귀를 해야 돼요. 내일 복귀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화물연대의 간부라는 이유로 다른 운송 차주들의 운송 거부를 선동하거나 아니면 행동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끝까지 법에 의한 심판으로 차단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운반사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섣불리 기사님들이 하신다고 얘기를 못한다. 이유는 이제는 딱 하나죠. 뭐 타깃될까봐. 자기가 나중에 어떤 뭐 보복당하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어쨌든 업무 개시 명령이 떨어지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이제 한 대 두 대 보내는 곳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비노조 기사들이 속속 복귀를 하고 있다고도 저희 채널의 현장 취재 기자도 전화 왔고 이 부분을 또 경찰이 지켜낸다. 그러니까 경찰이 좀 경호와 엄호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포스코 이 지회장 얘기는 조합비 받아가면서 비정규직 노조나 어렵게 노조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뭐 이걸 단순히 막 노조와 비노조, 노노 갈등으로 저희가 보겠다는 게 아니라 정말 화물연대 파업에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고 근데 뭐 이제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거는 협상, 뭐 타결 이런 단어도 아니고 불법이고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 자체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의 본질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선 재미있는 얘기 하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희룡 장관이 굉장히 전면에 나서서 지금 이제 정부 대응을 이끌고 있죠. 뭐 노동부 장관보다 물론 이게 뭐 화물연대는 교통 문제이기도 하니까 원희룡 장관이 부각되는데 지금 부산 신항에 그 원희룡 장관의 임시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옛날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한동훈 법무장관 때 보던 응원의 화환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우리 지금 일반 국민, 일반 시장의 평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포스코 말씀하셨죠? 포스코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했어요. 포스코 노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노총 계열이 더 크고 민노총 계열은 한 24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만 거기도 결국 그 투표를 해서 압도적 다수로 해서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그 시장의 평가입니다. 포스코뿐만이 아니에요. GS건설, 쌍용건설 결국은 그 민노총에서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아까 비노조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비노조 기사들이 움직이면서 어제 오늘 시멘트 출하량이 한 2배 정도가 늘었고 어제부터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자정을 넘기면은 아마 내일부터 노조 기사분들도 아마 이제 운행에 동참하는 분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여론이 한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른바 말하는 동투, 지금 파업은 정치기획적인 파업이고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동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 서울 지하철 노조가 파업 하루 만에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대구 지하철 노조도 사측과 그냥 합의를 해버렸어요. 2일 전국 철도 노조 파업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오늘 지금 타협할 가능성이 있어요. 6일 날 민노총 총파업한다는데 여기에 얼마나 나올지도 모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여론은 지금 경제난인데 이렇게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이런 무리한 파업은 절대 안 되고 특히 이번 기회에 민노총은
잘못된 이 노동 관행 반드시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 원희룡 장관에 대한 지지 이런 의견도 저는 올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반대 입장도 분명히 있으니까 지지 부분은 또 의견이 엇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건 협상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불법이기 때문에 돌아와라 아니면 강경 대응하겠다는 노선이 원희룡 장관 확실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당시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 근로자 노동자의 한 4% 5%밖에 안 되는 강성 노조가 대변하는 이 노동자들, 이 임금 근로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월급 제일 많이 받고 제일 좋은 여건 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대변하고 보호하는 노조 역시 우리나라에서 아주 초갑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이 4% 노조를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96%의 힘없는 노동자들을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운전기사가 그 샌드위치 날랐다고 트럭 세워가지고 두들겨 패고 린치해도 처벌 안 합니다. 완전히 취해법권입니다, 이 강성 노조가. 업무 개시 명령 이게 사실 18년 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만들었던 얘기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노 전 대통령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방식에 화가 많이 냈다. 군 대체 인력 투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도 저 내용을 보도로 접하고 운명이라는 책을 찾아봤습니다. 저 단락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예. 2011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내면서 참여정부 일화를 알려준 건데요. 참여정부에서 화물연대가 1차 파업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화를 많이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화물연대에 밀려서 그들의 요구 조건을 수행해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2차 파업을 하자 이번에는 강경 대응으로 16명 정도를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해 사법 처리하고 주동자 등을 구속시켰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매우 강경하게 대처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업무 개시 명령을 정부가 발의해서 법안으로 통과시킨 거죠. 왜 업무 개시 명령이 필요한가?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 운전자들 자영업자지만 정부의 보호를 받는 자영업자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게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로 바뀌게 되면서요.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나요? 어쨌든 이 면허권, 화물차를 운송할 수 있는 면허 자체를 정부가 통제해주면서 진입장벽을 높여주고 이분들에게 많은 법적인 보조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업무 개시 명령이 필요하다고 발의 통과를 시켰던 것인데 그 노무현 정부에서 필요해서 만든 법안을 지금 국가 물류 위기에서 윤석열 정부가 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비판하지 않고 정부에 대해서만 계속 비판을 가하는 것, 지금 민주당도 노무현 정신을 잊어버리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 아니라 민주노총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 된 것은 아닌가 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주일 대표님이 아까 좀 주장을 세게 하셔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 그 논평의 취지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갈등 조장의 근본이다. 혹은 이걸 다 조장하고 있다라는 건데 뭐 너무 논지를 확장하지 말고 단순히 이 화물연대 총파업만 들여다보면 이게 노무현 정부든 노무현 대통령 윤석열 정부든 어쨌든 처음에는 뭐 대화와 협상에 나서다가 불법으로 판단되면 어쩔 수 없이 정부는 아무리 본인들이 기득권이라고 하더라도 더는 품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면 뭐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뭐 조치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노조가 얘기하는 거를 다 들어줄 수 없어요. 예. 그거는 노조가 무조건 맞다도 틀렸고 노조가 다 틀렸다도 틀렸습니다. 재벌이 다 틀린 것도 아니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예. 누구나 다 맞는 얘기를 하고 여기 계신 4명도 맞는 얘기도 하고 조금 비합리적인 얘기를 할 때도 저도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화와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안전운임제라는 게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통계를 몇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고속도로 사망 교통사고의 예. 65%가 화물차 때문에 일어났어요. 화물차는 한번 사고 나면 엄청 죽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화물차주들한테 조사해 보니까 94%가 졸음운전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시간 맞추고 단가 맞추려고 하면은 그냥 고속도로에서 쪽잠 자고, 그리고 이거를 운임을 결정하는 방식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화물 가진 사람들이 야 이거 얼마에 들어와 그러면은 이미 과당 경쟁이기 때문에 납품에 울며 겨자 맞기로 들어와가지고 2억 원짜리 차를 들면서 그거 감가상각비, 유류비 이런 거를 화물 차주들이 다 부담을 하니까 예. 돈 많이 버는 것 같지만 한 달에 들어오는 거 하루 종일 뭐 10시간씩 운전을 해도 2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예. 거예요. 뭐 금액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게다가 예. 유류비가 오르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전혀 들을 얘기가 아니냐. 지금은 시멘트하고 컨테이너만 하고 있는데 이게 42만 대의 전체 6%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위험한 물건들을 다 나르는 위험물질, 철강, 자동차 이런 것까지 확대해보자라고 논의를 제안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강경 대응은 하되 그런 것들은 검토를 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악마야 얘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 갈등이 해결이 되겠냐고요. 악마라는 표현은 이제 악마화, 대표님의 이제 개인적인 악마화한다라는 예. 겁니다. 저는 뭐 우리 되게 좋아하지만은 장해찬 이사장의 이런 노동광도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은 때려잡을 대상이 아니라 강경하게 하기는 하지만은 이런 거가 왜 정부가 합리적 조정을 해야 되는 존재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많이 좀 지나긴 했지만 장 이사장님 반론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예. 저는 김준일 대표님 평론에 대해서는 제가 존중하고 반론하고 싶지 않고요. 다만 이 지경이 된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는 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2020년도에 이 3년 제한으로 이 안전운임제를 통과시켰으면 그 3년 동안 실제로 이 운임제 덕분에 우리 도로가 화물이 안전해졌는지 데이터도 만들고 연구도 하고 통계 자료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냥 선심성으로 공약 지키고 돈 좀 더 주게 만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렵게 통계를 하나 구했는데요. 그 3년 동안 전체 교통사고는 12% 감소했는데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 오히려 8% 늘었고요. 사망자는 42% 늘었습니다. 예. 안전하게 하겠다고 안전운임제 도입했는데 왜 화물차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는 더 늡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그냥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해라고 방관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의 역사적 범인인 겁니다. 그 두 분이 또 통계 자료까지 가져오실 정도 준비를 많이 해서 저도 더 논평을 더 듣고 싶긴 한데 저희가 준비된 시간이 딱 여기 정도까지여서 반론까지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실생활하고까지 조금씩 직접 연관이 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얘기 원희룡 장관의 강경 대응 메시지로 저희가 하나하나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 민주당이요.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죠. 대통령은 그러면 대통령실은 그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할 이유가 없다.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 그 분위기가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끝나고 말도 못해! 끝나고 진짜! 아니 끝나고 말도 못해! 너희가 당신들 방이야? 너도 끝나고 말도 못해! 그럼 너도 너희가 니네 집이야? 너 말도 못하면 끝나고 말도 못해! 기분이 안 돼 있어 기분이! 에휴 진짜로 들어봐!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뭐라고 지금? 뭐라고? 말은 들어가세요. 말은. 조용히 하세요. 안 되겠어. 그렇게 뭐라고? 조용히 안 하세요. 날 테니까. 이만희 강사님. 끝까지 가고 있어 지금. 이만희 강사님. 운동은 안 된다는 거 아니야? 말은 나가요 왜? 그렇게 뭐라고? 말은 하고 있잖아 말은. 사건의 본질은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 위원장이 민주당 김경우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다가 갑자기 싸움이 붙어서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저렇게 끝나고 나서 마스크까지 던지고 볼썽사는 모습은 국회에서 연출이 됐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화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이상민 장관과 관련이 있었던 국회 행안위였다면 오늘 오후 과방위로 가보겠습니다. 박성중 간사에게 묻습니다. 이 안건 조정을 하려면 어떤 법을 제정을 하겠다는 거죠? 좀 조용히 계세요. 제가 지금 간사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중에 하고. 좀 잠잡고 계세요. 위원장이에요. 정청래 황제야. 박성 바로 주세요.
권성동 의원. 정청래 똑바로 해요. 권성동 똑바로 해. 참나 어이가 없네. 아이고 우선 정청래 위원회 그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의문을 권성동 의원 표시합니다. 의사진행 발언만 하세요. 이 의사진행 발언이 위원 자격이 있고 없고는 국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자, 의사진행 발언 위원장석에 들으세요. 지금 앉아 있지 않습니까? 듣기 싫더라도 들으세요. 권성동 의원은 가방위원 자격 있습니까? 듣기 싫더라도 들으세요. 자격 있어요 없어요? 충분하죠. 있죠. 그러니까 앉아 있죠. 저도 위원장으로 선출됐어요. 권성동 의원 그렇게 힘이 셉니까? 독재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디다 대고 독재라고 얘기해? 윤석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독재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한테 똑바로 알아가세요. 두 영상 차례로 만나봤어요. 노 교수님 촌평을 부탁드립니다. 저런 장면을 보고 무슨 논평, 무슨 해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시청자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막말, 고성, 저 똑같은 거의 매주 나오는 것 같은데 저게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회 상임위 몇 면이 다 오늘 만만치가 않았는데 참 볼썽사납은 모습들이 차례로 연출이 됐습니다. 마스크까지 내던진 국회 행안위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였고요. 다음 주에는 요즘 좀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북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북한 김정은이 최근 연이어서 현장 시찰에 둘째 딸을 대동하면서 여러 이목이 집중되고 있죠. 이게 밖에서보다 북한 내부 파장이 더 큰 듯합니다. 오늘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흰색 패딩 점퍼까지 유행이 되고 있다. 물론 뭐 북한 매체 얘기지만 하나하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고영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고 박사님. 노동신문 6면에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걸 더 확대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싸 보이지 않는 이런 패딩들을 입고 북한 주민들이 나섰다. 최근에 둘째 딸이 흰색 패딩 입어서 꽤 주목을 받았었는데 북한 내부도 좀 이 둘째 딸의 등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겁니까? 이제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요. 북한 노동당, 북한 정권 70여 년 역사 이래 존귀하신 자제분이 저렇게 나온 적도 없고 저렇게 소개한 적도 없고 후계자를 어린 나이에 소개한 적도 없고 저렇게 흰 옷을 입었는데 저 흰 패딩은 아마 어디 이탈리아나 스위스 정도에서 들어갔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 노동신문 6면에 나온 거는 북한 여성들의 옷차림이 확실히 좀 달라졌습니다. 아하. 좀 달라지고 뭐 얼굴에 좀 연주도 바르고 이제 볼 터치도 좀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달라진 거는 아마 여성들이 본질 이전에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쓰고 살았는데 지금은 장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들을 하니까 아마 여성들이 그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 본질적인 그런 것들이 다시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백두혈통 김정은의 둘째 딸의 주목을 받는 반면에 사실 김여정 부부장, 김여정은 사실 이제 대남 비방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 일부 보도를 보니까 재밌는 사진 몇 가지를 모아놔서 북한은 이런 사진들 상당히 검열하고 잘 만드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고 망가지는 것도 불사하는 김여정 부부장의 사진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또 많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김일성, 김정일 시대 때는 사소한 실수도 이 권위의 훼손을 가져온다고 안 내보냈거든요. 저건 아무래도 젊은 지도자의 리더십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저런 거를 그대로 내보내라. 저게 밑에서 조정을 하려고 해도 위에서 이런 사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고 김정은한테 올라가면 이거 그냥 해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김정은이 선전선동에 대한 생각이 아버지, 할아버지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뭐 그 코로나 승리 선언하는 회의에서 간부들 추궁할 때는 막 찡그린 얼굴로 한국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도 찡그린 얼굴로 나오다 저렇게 또 미사일 올라가는 거 보면 또 아주 소녀처럼 환호하는 모습 보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거 봐도 북한의 김정은식 선동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약간 뭔가 좀 이전에 비해서 약간 좀 덜 세련된 모습들이 나온다. 왜냐하면 그 미사일 발사대에서 군인들 떨어지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는 이제까지 없었거든요, 북한에.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아무래도 그런 이야기를 군인들이
너무 좋아서 환호하다 떨어지는 건데 뭐 그냥 내보내. 이래서 아마 북한 사람들한테도 약간 충격이고 밖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아 저런 모습은 이제까지 다 찾아보지 못했던 모습들인데 참 특이하다 이런 논평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북한이 달라졌고 실제로 둘째 딸까지 계속 대동하면서 뭐 후계자 얘기까지 있는데 아직까지 그건 단언할 수 없으니 고 박사님 말씀처럼 큰아들이 어디서 잘 자라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네. 근데 고 박사님 저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실 우리도 우리지만 북한 내부도 아 그러면 김정은에 이어서 김정은 위원장에 이어서 4대 세습 수순은 밟고 우리도 인정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까? 약간 북한 주민들이 체념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가면서 우리 다음 때까지 또 그렇게 가겠구나. 왜냐하면 노동신문에 이미 4, 5년 전에 김일성, 김정일 조선은 6대, 7대를 거쳐 만대에 갈 것이라는 노동신문 논설이 나왔거든요. 그걸 보면 북한 주민들도 이제 아 우리는 그냥 김일성의 나라, 김정은의 나라, 김정은의 아들의 나라에서 계속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자포자기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북한도 그렇게 갈 수순이고 우리도 또 우리 정부로서도 현실일 수밖에 없으니까 또 인정하고 인정을 해야죠. 예. 둘째 딸 얘기가 이렇게 화제가 될지는 참 몰랐습니다. 오늘 이 얘기도 짧게 한번 해볼게요. 일부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으로 가던 금괴 150억 원어치가 강탈당했다 이런 사건이 알려졌는데 일단 진위 여부는 좀 더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인데 이런 강탈 사건, 이 도둑 사건, 심심치 않게 금괴 사건들은 북한에서 좀 일어나는 편이라면서요? 그 금괴가 금이 북한에서 1년 생산량이 이전에 많이 나올 때는 10톤 나오다가 뭐 한 6년, 10년은 한 15톤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전력 사정이랑 다 나빠서 1, 2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200kg이면 1년 생산량이 거의 10배에서 20%인데 저거를 한꺼번에 왔다는 것도 좀 의아스럽고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북한 생산량 금의 10분의 1이 지금 다 뺏긴 셈이기 때문에 뺏긴 셈이고 그런데 저 금을 관리하는 거는 39호 실사나 금강지도관리국이라고 금만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는데 지역에서 금을 생산하면 그때 올려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게 사실 평양에서 신의주 쪽으로 나가는 길에서 뺏겼다 그러면 저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데 지방에서 평양으로 올라오는 신의주에서 올라오는 길에 저렇게 됐다는 거는 아마 그 양이 5kg, 10kg인데 좀 붉어질 가능성이 있고 저건 어떻게 돼서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인민반에 실질적으로 금을 팔려고 하거나 금 판매선을 알아보려고 하는 자들을 신고하라는 전단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저것이 저렇게 알려진 거고 그리고 국경도 실제로 봉쇄가 심해졌거든요. 이걸 봐서는 저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무래도 북한이 항상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양을 좀 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거기다 갖다 비길 수는 없겠지만 16명도 사실 1명, 2명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봤자 5kg, 10kg은 잃어버렸을 수 있다. 도둑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북한이 김정은이 비자금이라고 하는 금을 강탈당했다는 거는 그만큼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괴 200km 한 150억 원어치 되는데 강탈 사건 얘기까지 오늘 북한 소식은 고영환 박사님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원래 마지막 소식이 하나 준비되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시간이 좀 지체가 돼서요. 오늘은 마지막 부산 오피스텔 했던 사건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 댓글을 먼저 만나볼까요? 영장 실질심사 판사에게 문 전 대통령이 경고장을 날린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첫 번째 댓글이었고요. 최종 승인한 사람이 최종 책임인정 대변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문 전 대통령 언급하신 셈 같습니다. 다음 거 볼까요? 한동훈 장관은 그냥 빛나는 법조인으로 남길 바란다고 하셨고요. 차출설에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파업 장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입니다. 마지막 댓글 볼까요? 민노총 노조 전임자의 급여가 궁금하다라는 마지막 댓글까지 만나봤습니다. 예, 마지막 오늘 12주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